유나가 타는 차. 브레이크를 고장내면 어때? 알겠습니다. 그래, 실수 없게 처리해보자고. 안녕하세요. 살아보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상당히 무서운 분위기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보시죠. 사람들은 재벌가에 태어나면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 손에 쥐고 태어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 인생은 그런 환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국내 5대 그룹인 태승그룹 회장의 장녀 서유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지만 그 안은 생각보다 훨씬 어둡고 차갑고 위험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뇌출혈이었죠. 의식은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경영 일선에 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도 긴장감이 감돌던 집안이었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그 긴장을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후계 구도를 둘러싼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저에게는 2명의 삼촌이 있었습니다. 둘째 삼촌 서진호와 셋째 삼촌 서진수. 그 중에서도 특히 둘째 삼촌 서진호는 오래전부터 경영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그에게 그건 충분하지 않았죠. 그는 전체를 원했습니다. 태승그룹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저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저를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돌아온 저에게 직접 여러 프로젝트를 맡기셨고 주요 회의에도 배석하게 하셨습니다. 제 능력을 믿으셨던 거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자네에게 위험에 마지막 기회를 빠뜨렸습니다. 실망시키지 삼촌의 마라. 눈에 저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미묘한 신호들이었습니다. 제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제 의견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전달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추진하던 프로젝트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책임이 제게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권력 싸움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재벌가에서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타고 가던 차의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겨 아찔한 순간을 겪었고 제가 마시려던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검사를 맡겼더니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는 호텔 방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아닐까, 누군가 제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의에 참석하고 웃으며 사람들을 만났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이 전쟁이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임원들조차도 어느 편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실장이었던 최 비서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말이 적고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얼굴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으로 저를 이끈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정말 누구도 믿지 마세요. 그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이 제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제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모든 것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누가 제 뒤에서 속삭였는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촌 서진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남아있으면 저는 결국 사라질 거라는 것을.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경계해도 이 집안에서는 저를 지킬 방법이 없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병상에 계셔서 저를 보호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망치는 것.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 남아서 서서히 잠식당하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버리고 제 목숨을 지키는 게 나았습니다. 결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사람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카드 사용을 최소화하고 휴대폰을 버리고 아무도 제 행적을 알 수 없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선택의 밤.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새벽 3시 집안이 가장 조용한 시간을 골랐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피해 사각지대로만 움직였습니다. 몇 번이나 경비원과 마주칠 뻔했지만 다행히 그들의 순찰 패턴을 외우고 있었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후문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 집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뒤돌아보니 거대한 저택이 어둠 속에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25해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라타며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겠다고. 누구도 제 목숨을, 제 삶을, 제 미래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겠다고. 택시는 조용히 출발했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서윤아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저를 시장 한복판,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집으로 이끌게 될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첫날 아침, 저는 낡은 모텔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천장, 낡은 벽지, 어디선가 들려오는 수도관 소리. 이 모든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평생을 넓은 침대와 고급 침구에서 자왔던 제게 이 좁은 공간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저를 노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헝클어진 머리, 평범한 옷차림. 거울 속 제 모습은 재벌가의 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사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첫 주는 그야말로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흔적 지우기였습니다.
휴대폰은 이미 버렸고 신용카드도 모두 잘랐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현금만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준비해둔 돈이 조금 있었지만 영원히 버틸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생활이 가능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복잡한 강남이나 유명한 번화가는 피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과 마주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대신 재래시장이 있고 오래된 주택가가 많은 동네를 선택했습니다. 원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줘야 했는데 제 본명이 적힌 신분증을 사용하면 추적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위조 신분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저는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저렴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곳들은 대부분 계약 절차가 느슨했고 집주인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찾은 곳은 낡은 빌라 2층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평수로 치면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죠. 제가 살던 집 화장실보다 작았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이 좋았습니다. 아니, 좋다기보다는 편안했습니다. 여기에는 경계할 사람이 없었고 감시하는 눈도 없었고 숨겨진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가 새지 않고 잠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집안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제가 사라진 것에 대한 기사가 나올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언론에는 아무것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조용히 처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스스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현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저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직을 생각했습니다. 경영학 석사 학위가 있고 여러 프로젝트 경험도 있었으니 어디든 취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력서를 내려면 학력과 경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면 제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기업이나 유명한 회사는 절대 안 됐습니다. 혹시라도 집안과 연관이 있거나 제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학력이나 경력을 묻지 않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대부분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식당 서빙, 카페 아르바이트, 편의점 야간 근무, 공장 생산직. 저는 평생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리도 할 줄 몰랐고 청소도 서툴렀고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에 구인 광고를 적으며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부분은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몇 군데는 면접을 보러 갔다가 어색한 태도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평범하게 행동하려 해도 몸에 밴 말투와 자세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현금은 계속 줄어들었고 아직 일자리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배가 고파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으려다가 문득 다른 곳으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저는 재래시장이라는 곳에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두 번 교육 목적으로 방문했던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구경만 하고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배고픈 사람이었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간판들, 곳곳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 생선 굽는 냄새, 튀김 기름 냄새, 김치 냄새. 모든 게 생생하고 살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고 흥정하고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곳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진짜 사람들의 진짜 삶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욕쟁이 국밥집이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오래된 간판이었지만 글씨는 선명했고 가게 안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커다란 무쇠솥이 끓고 있었고 그 옆에서 한 할머니가 국자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서인지 몇 명만 앉아서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힐끗 보더니 턱으로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뭐 먹을 건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바쁜 사람의 직설적인 말투였습니다. 국밥 주세요. 제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대답도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뚝배기 안에는 뜨거운 국물과 고기, 밥이 가득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뜨거웠지만 동시에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평생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만 먹어왔던 저였지만 이 국밥은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얼어붙었던 가슴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먹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도망쳐 나온 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 먹고 계산을 하러 일어서는데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었습니다. 일자리 찾냐? 저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제 놀란 표정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어디 도망쳐 나온 애 같은데.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 구한다. 일 힘들어. 그래도 할 거면 내일 아침 6시에 와. 그리고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기회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신분을 묻지 않고 경력을 따지지 않고 그저 일할 사람이 필요한 곳. 이곳이라면 저를 숨기면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올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게를 나서며 다시 한번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욕쟁이 국밥집. 이상하게도 그 거친 이름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제 정체를 눈치채지는 않을까?
일이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직접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집안의 기대 때문도 아니고 오직 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선택한 일. 그것이 비록 국밥집 일이라 해도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고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씻고 가장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화장기 없는 민얼굴에 머리를 대충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재벌가의 딸답지 않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반이었습니다.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6시 정각에 국밥집 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주방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할머니는 국자로 국물 맛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앞치마를 던져주셨습니다. 팔 걷어. 바쁠 때 사람이나 되나 보자. 그 말 한마디로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정말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커다란 냄비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주방은 뜨거웠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뜨는 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손이 미끄러져 그릇을 떨어뜨릴 뻔한 적이 여러 번이었고 물을 쏟아 바닥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의 호통이 날아왔습니다. 손이 귀한 줄만 알았지 일은 하나도 모르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꾸중이 모욕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엔 꾸며지지 않은 진짜가 있었고 저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집안에서 받았던 가식적인 칭찬보다 이 진솔한 꾸지람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자 쓰는 법을 익혔고 그릇을 나르는 것도 능숙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손이 트고 부르텄지만 신기하게도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면 마음만큼은 편안했습니다. 거짓 웃음도 필요 없었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연기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국밥 한 그릇으로 위로받는 노동자 장사를 마치고 앉아 잠깐 숨 돌리는 상인 외로운 노인들. 그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제 자신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언제부턴가 제 손동작을 지켜보고 잘하면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저는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어떤 칭찬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 장사가 끝난 후 할머니가 저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먹어. 일하는 사람이 굶으면 안 돼.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지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제 뒤에 있는 재벌가를 보았지 저라는 사람을 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일하는 사람으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저는 조금씩 이곳이 단순히 숨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살기 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손님들과 눈을 마주치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재벌가의 딸도 권력의 조각도 아닌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평화로운 날들이 2달쯤 계속되었을 때 시장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상인들의 대화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개발, 철거, 재건축 이전.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점점 자주 들렸고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단골 손님인 청과물 가게 최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 밀리고 대형 쇼핑몰 들어오면 우리는 다 끝이래. 구청에서 통보가 왔다던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멈췄습니다. 시장 재개발.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시장은 단순한 상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었고 추억이었고 버팀목이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아무 말 없이 가게 앞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 상인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따라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상인회장인 최민석 씨가 서류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시 당국의 재개발 계획 부동산 개발업체의 매입 제한 이주 보상금. 하지만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고 이주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상대가 누군데?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개발 주체 부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승그룹의 계열사였습니다.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도망쳐 나온 그 집안이 이 시장을 밀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개발은 그룹 차원의 결정이었고 삼촌 서진호가 주도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할머니와 가게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가게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해서 남편이 떠난 후에도 혼자 지켜온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걸 제가 속했던 가문이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제가 직접 한 일은 아니지만 제 이름에 새겨진 그 성씨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도망쳐 나왔다고 해서 과거와 단절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는 이렇게 다시 제 앞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곳은 제가 겨우 살아갈 수 있었던 공간이고 저를 사람으로 다시 세워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파괴하려는 주체가 바로 제가 속했던 가문이라니.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일하며 속으로는 정보를 모았습니다. 과거에 봤던 문서들, 회의 패턴, 집안의 경영 방식을 떠올리며 하나씩 퍼즐을 맞춰갔습니다. 평생 그 가문에 갇혀 산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이번엔 그 지식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동시에 제 정체를 서서히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인터넷 카페에 가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태승그룹의 개발 사업 구조, 계열사 간 자금 흐름, 과거 유사 사례들. 경영학을 전공하고 실제로 그룹 내부에서 일했던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저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개발 인허가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빨랐고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불법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상인회장 최민석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제가 발견한 내용들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최 사장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넌 어떻게 이런 걸 알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대학에서 관련 공부를 좀 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상대는 재벌인데. 하지만 불법이 있다면 싸워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 알리고 시민단체와 협력하면. 제 말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습니다. 법률 검토 방법, 언론 대응 전략, 시민 여론 형성 방안. 제가 그룹에서 배웠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 사장님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상인회는 제 조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익 변호사를 섭외했고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전략을 짜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의심이 커졌습니다. 너 정말 누구야? 그냥 국밥집 알바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 어느 날 젊은 상인 하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숨기고 버티려고 했지만 이미 상황은 더 이상 숨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검은색 세단 2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태승그룹 로비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협박인지 설득인지 모를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가게 안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익었습니다. 삼촌 서진호의 비서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가 이곳까지 왔다는 건 집안에서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가게 앞을 지나갈 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 비서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동료들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가게를 빠져나갔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정체가 곧 드러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켜니 집안 관련 뉴스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 삼촌의 경영권 강화, 그리고 제 실종에 대한 루머들. 집안에서는 조용히 저를 찾고 있었고 이제 제 위치가 노출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시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저를 배신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해해 줄 것인가? 하지만 이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지키기로 마음먹었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전 장사가 끝나고 최 사장님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앉았고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최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태승그룹 사람들이 다시 왔어.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하더군. 여기 일하는 여자애가 수상하다고. 혹시 너 뭐 숨기는 거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쉽게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어. 손은 귀족 손이고 말투는 어딘가 다르고. 근데 왜 여기서 일하는지 묻지 않았지. 사람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 이게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다시 검은색 차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를 직접 아는 사람이 내렸습니다. 삼촌 서진호의 비서실장 김상무였습니다. 그는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상인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상무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차갑게 웃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서윤아 아가씨. 그 한마디에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아. 태승그룹 회장의 딸. 재벌가의 상속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최 사장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이제 그만 장난 끝내시고 돌아가시죠. 회장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아십니까? 김상무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 안 돌아갑니다. 아가씨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곳에서 이러고 계실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주변 상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재벌이었어? 우릴 속인 거야? 이 시장 망하게 만드는 게 너희 집안인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 비난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김상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보십시오, 아가씨. 여기는 아가씨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돌아가시죠. 하지만 그때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책으로 김상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재벌이든 뭐든 여긴 내 가게야. 내 허락 없이 내 직원 데려갈 생각하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상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시장 개발하는 게 이 사람 집안입니다. 알아. 그래서 지금 이해가 달라지기라도 하냐? 석 달 동안 여기서 땀 흘리며 일한 건 거짓말이냐? 할머니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최 사장님도 복잡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끼리 얘기 좀 합시다. 당신들은 돌아가시죠.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김상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이건 알아두세요. 이 개발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가씨가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부회장님께서 아시면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는 명함을 하나 꺼내 테이블에 놓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물러가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상인회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아니, 참석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유나가 태승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게 밝혀졌어.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는 그 재벌 집안 사람이지. 근데 이 애는 석 달 동안 여기서 우리랑 같이 일했어. 그리고 재개발 막으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고. 그래서 묻고 싶어. 넌 대체 왜 그랬어?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일,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었다는 것.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태승그룹 회장의 딸입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였어요. 언제 제거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았죠.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가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께서 제게 일을 가르쳐 주셨고 여러분이 저를 동료로 대해 주셨어요. 근데 내 집안이 우릴 쫓아내려 하잖아. 한 상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막으려는 겁니다. 저는 집안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정보와 지식으로 이곳을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신다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고 누군가는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저 애는 석 달 동안 한 번도 게으름 피운 적 없어. 새벽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일했고 손이 터져도 불평 안 했어. 재벌이라면서 그럴 수 있어? 난 사람 보는 눈 있어. 저의 진심이야. 할머니의 말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최 사장님도 긴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우린 내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 행동을 믿겠어. 근데 내가 정말 이 시장을 지킬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하겠습니다. 집안의 약점도 알고 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상대는 거대한 권력이니까요. 그래도 해보자. 어차피 질 거라면 싸우다 지는 게 낫지. 최 사장님의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동의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기회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며칠 후 삼촌 서진호가 직접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낡은 곳은 빨리 없애야 한다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삼촌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유나야,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고개를 숙이고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긴 삼촌이 함부로 손댈 곳이 아니에요. 함부로? 이건 정당한 개발 사업이야. 낡은 시장을 현대식 쇼핑몰로 바꾸는 거지. 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고. 불법 인허가와 부정 토지 매입으로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삼촌. 삼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리고 설령 안다 해도 누가 믿겠니? 넌 도망자야.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이고. 아니에요. 전 스스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갈 생각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되겠다는 거야? 국밥집 알바로 평생 살 거야? 삼촌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거기서는 그저 이용당할 도구였지만요. 삼촌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떠나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이 개발은 막을 수 없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국밥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자료를 모으고 전략을 짰습니다. 공익 변호사 강지우 변호사가 합류했고 그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개발 사업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우연히 봤던 회의록과 내부 문서들을 기억해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가 조작되었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이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하나씩 모아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도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에게 압박을 넣고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분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이거 계속하다간 다 죽어. 그냥 보상금 받고 나가는 게 낫지 않아? 유나를 믿어도 되는 건가? 결국은 재벌인데. 불안과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매일 상인들을 만나 설득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하지만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집안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삼촌의 비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한 임원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개발 사업의 불법적인 부분들을 상세히 담은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이 쓰러지신 후 회사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받아 강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공개하면 상황이 바뀔 겁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집안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고 너무 늦으면 개발이 강행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도 제 움직임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협박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미행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기자회견 날이 왔습니다. 시장 앞 광장에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태승그룹 회장의 딸 서윤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집안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조작된 서류들, 뇌물수수 내역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언론은 들끓었고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재벌가 내부 고발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집안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삼촌은 급히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시 당국도 개발 인허가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고 상속권 박탈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걸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 후 개발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여러 불법 사항이 드러났고 시는 인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시장은 보존되었고 상인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살았다, 진짜 살았어. 최 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다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처음에 저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를 오해했어.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받아줘서 제가 여기서 살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도 일은 계속해야지. 내일도 나와.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할머니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저는 계속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시장을 지킨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안 내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진호는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룹 내에서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다른 임원들과 주주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영을 보여준 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제게 돌아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제가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주치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셨고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많이 야위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구나. 내가 널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내가 옳았다. 이제 이 그룹을 내가 제대로 이끌어줬으면 한다. 아버지는 정식으로 저를 후계자로 지명하셨습니다. 이사회도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재벌가의 딸에서 정식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강요가 아니라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태승그룹의 정식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첫 행선지는 화려한 본사가 아니라 시장이었습니다. 욕쟁이 국밥집 앞에 섰을 때 할머니는 팔짱을 끼고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되셨다며?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유나예요, 할머니. 제가 회장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전통시장 보호기금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의 재래시장들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에 밀려 사라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룹 내 부정과 비리를 철저히 뿌리 뽑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혁신적인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장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것을요. 진짜 사람들의 삶을 보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유나라고 불렀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요. 그게 좋았습니다. 가끔 시간이 날 때면 저는 국밥집에 들러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호통을 쳤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다시 귀해졌네. 회장 일만 하지 말고 가끔 여기 와서 몸 좀 써.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어느 날 저는 새로 수리한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낡았던 건물은 깔끔하게 정비되었지만 간판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욕쟁이 국밥집. 그 간판을 보며 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도망쳐 나왔던 그날 밤 처음 이곳에 왔던 날 사람들과 부딪히며 일했던 시간들, 그리고 시장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오셔서 함께 간판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좀 사람 됐네. 그 한마디가 저는 어떤 찬사보다 값졌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격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권력은 가진 자가 아니라 지킬 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 앉았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은 찬란한 샹들리에 아래가 아니라 뜨끈한 국밥 김이 올라오던 이 시장 한복판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저를 진짜 리더로 만들어줬다는 것을요. 회장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작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시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국밥집 앞에서 할머니와 상인들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죠. 누가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재벌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국밥집에서 진짜 인생을 배웠습니다. 화려한 세상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곳에서 진짜 가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가치를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면 저는 시장으로 갑니다.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초심을 되찾습니다. 할머니의 호통을 들으며 겸손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저는 서유나입니다. 재벌가의 딸이자 욕쟁이 국밥집에서 일했던 알바생이며 지금은 태승그룹의 회장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시장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그냥 유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재벌가를 도망쳐 나온 한 여자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녀는 목숨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쳤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인생을 배웠습니다. 국밥집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변화는 결국 거대한 그룹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화려한 학벌이나 거창한 경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땀 흘릴 줄 아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때로는 도망치는 것이 비겁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서유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진짜 가치란 무엇입니까? 권력과 명예입니까가 아니면 진심과 신뢰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가치를 위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끝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유나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